네, 김유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오리드홀딩스 권영우 대표와 인베스트 자문 인성희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장의 숨고르기 속에 우리 증시도 일단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낙폭이 크진 않은데 아쉬운 건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1000여 개를 넘겼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와 함께 저희가 고민 해결하는 시간을 각 섹터별로 시장 점검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진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시장 내에 하락을 주도할 뚜렷한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물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긴 한데 교수님 이건 저희가 예상 범주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도 체크할 내용 역시 하나라도 더 있을까요? 이번 잭슨홀 미팅은 글쎄요,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그 모든 분들이 다 기다리고 기대하던 그런 이벤트인데 네. 과거 경험을 보면 글쎄요, 그때는 윤여삼 위원도 약간 말씀을 주셨지만 소문난 잔치일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떤 뚜렷한 의중을 갖고 목적을 갖고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다소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잭슨홀이라는 이벤트가 단순히 우리가 관망 심리를 이어갈 수 있는 어느 명분으로 작용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오늘의 하락을 좀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하락은 삼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두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희 고문님의 의견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의 하락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냥 조정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나스닥이 거의 한 9일 만에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9일 동안 8일 동안 상승한 거거든요. 그리고 다우도 6일 동안 상승을 했고 상승에 대한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온 걸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잭슨홀 미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반영이 될 건데 잭슨홀 미팅 여러 가지 비둘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월 FOMC가 9월 20일 날 이제 하는데 그때 그 25bp 그러니까 내리는 거는 거의 당연한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안 내린다면 시장은 충격을 주겠지요. 근데 일단 한 25bp 정도 내린다는 게 과거에 거의 90%까지 갔다가 최근에 한 67.5%인가 어제 기사가 나온 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50bp 빅스텝 그러니까 빅컷을 하겠다는 것도 거의 한 50% 이상이었는데 지금 32%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지금 3번 남았어요. 9월, 그다음에 11월 1일, 그다음에 12월 중순 이렇게 3번의 그 FOMC 회의가 남았는데 이 3번 중에 평균적으로 내린다는 총합이 지금 100bp, 100 베이스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크게 이제 3번 올리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빅컷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거의 지금 과반수 한 5%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을 푸는데 돈을 풀면 또 인플레이션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2%대는 충분히 우리가 잡을만하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 위축되는 거를 막겠다라는 지금 미국의 심산인데 가장 크게 보는 게 지금 물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쪽에서 보는 거는 실업률, 그다음에 실업률 중에서 그 비농업 인구 고용 증가율이 또 나왔어요. 이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 증가율 이런 거 경기가 위축되는 근간의 물가보다는 이런 쪽 실업률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보는데 그쪽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9월 쪽에서 금리 인하는 할 거다 하는데 25bp 베이스 포인트냐 50bp냐 이게 아마 문제인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반응을 할 텐데 이미 반응은 25에 대한 반응은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빅컷을 한다면 시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을 할 거다 이런 쪽에서 관심을 좀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성희 고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잭슨홀을 시작으로 9월 FOMC까지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권영우 대표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조정이라고 하는 그 근간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개인들만 사고 있거든요.
자, 일단 조정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정이라면 그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잭슨홀 때문에 관망심리입니까? 아니면 미국 기업들이 돈을 못 벌기 시작했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지난주에 CPI 소매 판매가 지수가 발표가 됐었고, 그에 따라서 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이냐, 뭐 경착륙이냐 이런 논의가 아닌 아예 노랜딩, 그러니까 착륙 자체를 하지 않는 어떤 경기, 그 아메리카의 경기는 역시나 대단한 경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어떤 반전의 심리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리 인하를 미루게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 지수도 둔화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또 이 제조업 지수에 대한 둔화가 이제 향후 있어질 고용 지표의 둔화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난주에 있어진 이제 그 미국장의 반등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테슬라, 뭐 월마트도 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그동안 이제 수급에 대한 어떤 뚜렷한 그런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엔비디아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니까 그 다음날에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반도체,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라는 전망이 있다 보니까 달러 약세,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이제 베팅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따라서 이게 오늘의 조정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외국인이 이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베팅하는 상황 속에서 현물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들,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장에 대한 전략 보겠습니다. 인성익 고문님의 의견 이렇게 나왔는데요. 매매는 리듬이다. 어떤 리듬을 타야 되겠습니까, 고문님? 네, 리듬을 타는 게 지금 맞는 게 네. 계속 그 단기 매매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한 것들이 이제 전고체,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 그런 것들이 강했단 말이에요. 오늘 또 보면은 오늘은 뭐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또 이게 차익매물 그러니까 빠지니까 또 올라갔다가 또 차익매물 내서 또 떨어지고 있고 키트주는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것이 오늘 가는 게 뭐 건설주, 항공주는 어제도 좀 올랐긴 했지만 항공주, 그다음에 뭐 전통적으로 이제 대형,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형주들 관련해 가지고 뭐 SDI니 삼성 SDS니 뭐 그런 거, LG 솔루션, 그 배터리 관련주들도 좀 강하게 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한쪽이 오늘 강했다 그러면은 내일은 그 반대쪽에 약세 보인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좀 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 우리가 빨리 단기 매매 적응만 할 수 있다라면 그 리듬을 충분히 장중에도 탈 수 있고, 그다음에 하루 이틀 연결해서도 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리듬 타는 것들이 뭐 종목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내일 어떤 게 올라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 하는 거지. 장중이라도 충분히 그걸 빨리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건설주 같은 거, 뭐 건설 경기 정부에서 부양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 거래가 많이 안 터졌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건설주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항공주는 실적 대비해서 너무 안 오른 거 아니냐는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런 쪽에서도 가고 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뭐 대마 관련주 오성 첨단 기술 관련해서 뭐 우리바이오, 에머리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며칠 좀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으니까 또 오늘 또 이제 전체적으로 딴 쪽이 죽으니까 이쪽으로 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또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리듬이 있거든요. 그거를 타야 현재로서는 적당하게 현재 상황을 가장 순리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성익 고문의 전략 한마디는 매매는 리듬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한번 좀 여쭤볼게요. 리듬을
잘 타면 참 좋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이 시계가 금방 변하는 이런 형국에는 리듬을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탈 수 있죠. 네. 엇박자. 네. 엇박자. 엇박자가 가장 두려운데 예. 그러면 리듬을 타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엇박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엇박자를 탄다. 그런 바로미터가 수급을 있을까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급의 그러니까 매매 집중도가 어느 정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이 대량으로 거래가 터졌어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매수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사인인데 그거 올라가는 거를 그 장중에 예를 들어서 저점 바닥을 확인하고 거래가 터졌는데 거의 뭐 상가 근처까지 갔다. 이걸 따라가냐? 그러면 안 돼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건 누적 매물, 그러니까 매물량이 엄청 썩은 매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걸 소화해내는 과정인데 이걸 하루에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올라가는 것 종목도 따라가긴 해도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그거는 금물이에요. 거래가 터졌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봐야 되죠. 왜냐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꿈틀거리거든요. 그런 종목을 따라가고 계속 올라가는 것 중에서 거래가 안 붙는 것들은 제 경험으로는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거래량이 아직 안 맞춰졌다, 많이 안 터졌다 이런 종목들은 좀 빠질 때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왜냐면 거래가 터질 때까지는 한번 그러니까 몰리기 전까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래량을 보면서 따라가는데 무턱대고 거래에 많은 걸 어느 정도 이상 올랐을 때 무작정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에서 올랐을 때는 있을 때는 차익 매도 그다음에 그것들이 좀 빠질 때는 다시 재매수인데 재매수를 당일날 하냐 하루 이틀 쉬었다 하냐는 기술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리듬을 타기가 어려운 최근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권영우 대표의 전략 한마디도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결국에는 엔비디아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전일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국내 반도체도 오늘 많이 밀리는 갭이 뜨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전날에 만약에 상승이 나왔으면 국내 증시 반도체는 갭상승 출발을 한단 말이죠. 갭상승 출발해서 근데 계속 오르는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많이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면 그 다음날 우리 증시는 갭하락으로 출발을 해서 그 가격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엔비디아에 따라서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 오늘 제목을 결국엔 엔비디아다라고 이렇게 지었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매매보다는 기술주보다는 지금 테마주 강세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닥 주식을 지금 2차 전지를 매매를 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대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해리스랑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대마 관련한 뭐 테마라든지 뭐 우리바이오, 우성첨단 소재 뭐 이런 주식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테마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주로 미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정책주인데 이 가상화폐 관련주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좀 강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전기차 화재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그 청라 아파트 지하에서 이제 B사의 전기차 배터리에 화재가 나서 이런 화재를 이제 좀 살펴보니까 이 배터리가 중국산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논리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어떤 그 반사수혜 개념으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은 반사수혜를 입을 확률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극재 수출도 사실 반토막이 났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지금 아직도 50%가 채 안 되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수혜를 입기보다는 어떤 테마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이에 따라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농화성 이런 어떤 전고체 배터리 안정성을 노리는 어떤 그런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어떤 테마성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B사에서 그 최대 주주가 중국 기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 베이지 자동차가 최대 주주고 그리고 2대 주주가 지리자동차인가 그럴 겁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기업인데 결국에는 국내 B사의 화재로 인해서 뭐 B사에 대한
뭐 배터리 채택률이 국내 배터리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 기업이 되겠죠. 뭐 CATL이 되거나. 그렇지만 결국에 화제가 나는 어떤 그 배터리는 이제 니켈이다 보니까 이 니켈이 안 들어간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실질적인 배터리 수혜를 논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가 다만 테마성으로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어떤 기술주 위주로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테마주 그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 가운데에서 어쨌거나 자금이 도는 것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투자자로서는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도는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현명할 수 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저희 반도체 연결해서 이걸 매수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의 조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네요. 3% 넘게 밀리는데 이렇게 덩치 큰 종목의 변동성이 커지고 변동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참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어요.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오르면서 아랫단도 함께 올라주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매수 기회 어떨까요? 고모님이 한번 답을 주실까요? 하이닉스 3% 빠졌는데 이거 많이 빠진 건가요? 요즘 아닌 것 같아요. 빠질 때는 뭐 10%도 전 과거 뭐 8월 초에 10%, 네. 그 다음날 이틀 동안 20% 빠진 날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3%또 올라고 그 전에는 7% 올라니까 과거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건 좋은 현상이다. 뭐 하이닉스 오늘 빠진 건 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빠지니까 빠지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하락 추세인가요? 상승 추세거든요. 1년, 그러니까 1년 계산해 보면 엔비디아가 거의 39불에서 140불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4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100불까지 또 얼마 전에 떨어졌다가 지금 128불인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락 추세를 볼 수는 없고 상승 추세를 보고 있고 봐야 되는 거고 시총도 지금 2위니 3위니 하루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엎치락뒤짝 하는데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AI의 슈퍼 사이클이라고 지금 올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계속 가지 않겠냐? 그렇다면 하이닉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 그냥 차익 매물 정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빠질 때는 들어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내일 아침에 이게 같이 또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러니까 오늘 현재 많이 빠져서 들어가냐, 내일 오전에 좀 더 빠질 때 들어가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다. 그거는 개인 간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매매 스타일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 개인 같으면 오늘 한 반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내일 또 빠지면 좀 더 들어갔다. 그리고 물리면 좀 버티면 돼요. 이거는 그냥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반도체 뭐 여러 가지 있잖아. 펜리스 업체도 있고 우리 대표적인 한미반도체도 있고 근데 그게 실적도 별로 이렇게 올해 좋지는 않은데 과거에 뭐 반도체가 실적 갖고 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은 뒤에 따라오는 모양새였고 그런 대장주들이 그렇게 요즘 보면 그게 강하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따라오는 것 뒤따라오는 그런 부품업체들이 같이 올라가주면 으쌰으쌰 되면서 반도체가 전체로 좋아지겠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난망이다. 하지만 대장주는 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선희 고문이 SK하이닉스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의 매수 포지션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권영우 대표한테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하이닉스 추천하기 참 쉬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동조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죠. 그렇다면 SK하이닉스를 사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습니까?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SK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조정에는 이렇다 조정에 다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관망심지로 계속 일관해야 되는 건가요? 어쨌거나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 사실 매수 접근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격도 8월 5일 그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SK하이닉스보다는 굳이 반도체 없이는 이제 죽고 못 사시는 분들이라면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8월 초부터 이제 미국 주식을 그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게 이제 미국 반도체 주식입니다.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를 이제 롱 2배짜리를 많이 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금 높아진 시점인데 동시에 역시나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게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4천조입니다. 그러니까 10% 올라가려면 수백 조의 자금이 몰려야 되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현 상황이고 그리고 8월 28일 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 발표 날 만에 하나라도 이제 예상치를 부합을 하거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 나왔을 경우 이 주가 고점인 상황에서는 정말 많은 투매 심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더라도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지만 굳이 여러 가지 그 수익 볼 수 있는 섹터가 많으니까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권영우 대표는 반도체에 대해서 비슷한 뷰를 주셨는데요. 일주일 사이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십니다. 굳이 반도체 사야 된다면 엔비디아 하지만 국내장 안에서는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조언입니다. SK하이닉스를 콕 집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고모님, 저희 삼성전자도 콕 집어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연초 대비해서 우여곡절 끝에도 좀 올라온 건 맞지만 최근의 변동을 저희가 이용해서 매매해 볼 자리가 있을지 조언 주시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SK보다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뭐 저 엔비디아의 뭐 HBM3E가 뭐 8단, 여기는 8단이고 SK는 12단이라서 하이엔드 쪽은 SK가 맞고 그러니까 중국 제품은 뭐 삼성전자 맞는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주가 반영이 좀 더디지 않느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가게 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나라 지수거든요. 지수가 우리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좀 지금 빠질 거냐 하락할 거냐 하면 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상승한다면은 어차피 그걸 같이 따라가는 모양새고 어느 게 빠르냐는 당연히 지금은 SK 좀 빠르긴 하겠죠. 하지만 안전성 측면에는 어떤 거냐.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는 빠르게 가다 보니까 오늘 빠지는 것도 좀 폭이 큰 거고 삼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 움직이는 그러니까 덜 빠지는 거 뭐 그런 차이기 때문에 둘을 뭘 산다 그랬을 때는 저는 만약에 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안정적으로 현재 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 굳이 둘 중에 산다라면은 삼성전자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둘을 어떻게 뭐 놓고 이거냐 저거냐 따질 때는 어떤 선후는 특별히 그 의미는 없다. 매매 그것도 기술일 거고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런 성향에 따라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성이 꼬무는 SK하이닉스가 가면 삼성전자도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 볼까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어느덧 권영우 대표가 제약바이오의 이제 대명사가 좀 됐는데 오늘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이 시초부터 좀 시세가 분출하더니 지금은 약간 변동성이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혹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한양행 살펴보니까 이제 그 FDA의 국내 유일한 항암제로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연간 그 렉라자라는 이제 상품이죠. 그래서 마일스톤이 한 800억 정도 이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건 정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 있을 때 이런 이슈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것이지 이게 시간이 장 마감하고 나서 뭐 4시, 5시 혹은 그 이상의 어떤 그 좋은 소식들은 사실 장 초반에 기대감을 대폭 반영하고 나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오늘 보니까 고가갱신 109,700원까지 했다가 지금 3.3% 정도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좀 많이 내려온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메디톡스라는 그 제약바이오 주식을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반대로 메디톡스는 지금 또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만약에 매수 공략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략 한 15%에서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근데 역시나 그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를 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섹터, 그런 기업을 공략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좀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눌렸을 때 가격적인 그 메리트가 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조금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유한양행. 하지만 그때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좀 윗꼬리를 달고 있고 오스코팅은 오히려 하락 전환인데 테마가 죽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는 걸까요? 네, 테마가 죽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것이 어쨌거나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대형주 단에서 일단 수급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선순환 과정에서 유한양행도 다시 한번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2%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요. 그래도 버텨주는 쪽에 대한 전망,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고모님이 도와주시죠. 제약바이오는 너무 영역이 커가지고 종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섹터별로, 그러니까 테마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제약바이오 테마는 뭐 코로나19 관련이 하나 테마가 있고, 비만 당뇨 테마가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게 그 CDM 뭐 위탁 개발 생산 네. 관련해 갖고 테마가 또 하나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 생물보안법이라는 걸 추진을 한다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적대국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는 좀 수입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CDM,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의 가장 큰 데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한 8%를 차지한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지금 인도 시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인도 시장은 상당히 우방국이잖아요. 2.7%인데 인도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거기에 수혜를 우리가 좀 받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CDMO 쪽이 상당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공장을 갖고 있죠. SK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쪽에서는 수혜를 받는데 그 종목이 최근에 좀 빠졌느냐? 아니거든요.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혜를 좀 선반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스가 먼저 올라가고 SK가 좀 더디다가 최근에는 삼성이 좀 쉬니까 SK가 좀 따라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실적이 계속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가능성이 있고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약 쪽에 바이오 쪽에 가장 큰 게 HLB 관련이었는데, HLB 최근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계속 꾸준히 많이 올랐다가 횡보하다가 상승하다가 오늘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HLB 쪽은 모든 그 상장사가 한 8개인가 너무 많아요. 그냥 한두 개 회사 해도 되는데 너무 잘라놨어요, 이 회사를. 그러니까 잘라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올라가고 좋아요. 나쁘지 않으니까 몇 개 종목은 좀 빠지는 것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뭐 끝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갖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거보다도 수급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이고, 저는 하반기 가면은 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당뇨 비만 쪽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그 일라일리 미국 일라일리가 어제 한 3% 올라갔는데 거기에 거기에 쓰이는 그 재료가 상당히 효율적이다라고 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아무래도 지금은 좀 움직임이 덜하긴 한데 그런 관련 쪽, 아무래도 비만 쪽은 이제 뭐 전쟁도 이제 뭐 중동도 좀 함을 가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너무 오래 지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하면서 최근에 그 건설 테마 중에서도 이제 재건 관련 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시세를 못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런 게 끝나면은 또 이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또 여유가 생기면은 그런 쪽에 또 관심을 또 갖게 된다. 그러면 주가도 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약바이오 저희가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도 한번 볼게요. 건설주, 고모님이 이미 힌트를 좀 주셨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건설주가 이내 빠르게 반등한 이후 이 상승폭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공식화하면서 투심이 한번 살아나기도 했었는데요. 건설주, 금리 인하 대표적인 또 수혜주로도 언급이 되고 있죠. 산다 안 산다 의견으로 정리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고모님은 산다,
권영우 대표도 역시 사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모처럼 만에 일치가 좀 됐는데요. 가장 탄력 좋은 게 HDC 현대산업개발이에요. 증권가에서도 꽤 긍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 의견부터 볼까요? 대장주 건설라운드 안에서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건설주가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서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것도 있고 달러 약세에 대한 그 기대감도 지금 반영이 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뚜렷하게 지금 어떤 실적적인 모멘텀보다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랑 그리고 이제 재건 테마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재건 테마로서의 그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로서의 어떤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가 이제 앞으로 뭐 9월, 10월, 11월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런 건설주에도 좋은 분위기가 계속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가격적인 부분도 역시나 그 이제 막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섹터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과 맞물려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또 정부 정책에 대한 효과가 수혜가 상당 부분 집중돼 있는 건설주인데 인성익 고문한테는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시세가 분출하는 게 HDC 현대산업개발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그냥 수급이 여기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계속 수급 얘기하니까 지금 이게 뭐 그냥 뭐 말이 되나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그런 쪽에 맞아 떨어지는데 저 같으면은 올라가는데 여기서 단기 매매 지금 평일 거래량보다 오전 거래량인데 불구하고 지금 4배 이상 지금 거래가 터졌거든요. 이거 따라가서 먹을 게 있을까? 10%대니까 20%대까지 보고 먹을 수 있을까? 쉽진 않을 것 같다. 저 같으면 건설주 산다면 아싸리 그냥 뭐 대우건설이나 이런 쪽으로도 들어가는 것도 왜냐하면 오르긴 올라도 이거 꾸준히 오르고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실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더 유리하지 않겠나. 하지만 빨리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뭐 맞아 떨어진 사람은 그쪽에도 가도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뭐 강하게 올라가는 게 GS건설 같은 건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하면 정부 정책인 것 같아요. 이제 8만 원 정도 지금 그린벨트 해지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런 쪽에 왜냐면 건설주가 그동안 좀 시세를 못 봤다가 최근에 뭐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지가 거의 뭐 한 2, 3개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도 있고 안 따라주는 회사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HD 산업개발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회사도 작년인가 무슨 지방에 좀 문제 생겼었잖아요. 참 우리 일치 좀 까먹지 않나. 다른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회사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큰 이슈가 터져도 악재가 상당히 빠르게 희석되고 테마에 그냥 편승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건설 테마 하면은 그쪽에서 가는데 아직 일부 종목 외에는 거래가 크게 많이 안 늘었다면은 계속 따라가도 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쪽에 뭐 그 재건 산업 관련해서 중동이라는 그쪽은 별로 아직은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뭐 이화공연, 특수건설, 뭐 우화기업 이런 쪽 좀 조그만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기반 시설 이제 다지고 그다음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회사들인데 아직은 그쪽에는 크게 움직임이 좀 덜하고 긴가민가 한 모양이에요. 근데 어차피 그 이란이 솔직히 이건 전쟁이거든요. 그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남의 나라 축하하러 사람을 1인자를 죽였으면 전쟁인데 이란이 좀 힘든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국제사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습 쪽으로 가는 게 가능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건설주 안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들, 뭐 대우건설 언급 주셨고요. GS건설도 분석을 도와주셨는데요. 고문님 그럼 마무리 차원에서 이 건설주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섹터입니까? 중장기 또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저는 올해는 못 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미 선반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안 올라가는 업종이나 테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를 계속 매매한다. 저는 올해 뭐 빠르면은 요번 달까지는 좀 매매하고 싶은데 그 다음 달 지나면은 이 정도 올랐으면은 거기서는 더 이상 메리트는 별로 없어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요. 빠르게 한 섹터를 더 볼게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환율이죠.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는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있는 현상. 근데 이에 따라서 웃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뭐 금융도 있겠지만 환율 수혜 기대되는 항공주. 대부분의 경비를 달러로 지급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갈수록 이득이라고 해요. 근데 2분기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하면서 투자 전략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OX로 산다 안 산다 의견 주시죠. 의견 엇갈렸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안 산다 의견이신 거죠? 네. 네, 바로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비용 항공사들 피크아웃 우려가 있던데 이 부담이 있는 걸까요? 어떤 이유에서 안 사세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가 국제 어떤 그 항공 운임료라든지 그 유가를 어쨌거나 달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항공사들한테 이익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유가가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또 높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도 지금 계속되고 있고 어쨌거나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가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올 겨울에 가장 그 천연가스를 소비를 많이 하는 계절이 또 이제 겨울이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이런 시기에 아직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유가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달러로 결제를 하고 달러가 약세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해서 항공주에다 베팅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항공주도 보시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어쨌거나 여행객의 수요가 뒷받침돼줘야 상승이 나오고 이제 실적도 받쳐줘야 좀 되는 건데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 너무 무겁다 보니까 박스권에 상당히 오랫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더라도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또 재미를 보기까지가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긍정적인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항공주는 실적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어요.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는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금리나 수혜를 해서 이제 달러가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있다는데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달러 약세는 뭐 명약관한 사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유가 문제인데 유가도 중동 문제 뭐 잦아들고 이러면은 유가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최근에 유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도 좀 안정적이고 환율도 좀 우리한테 이익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항공업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 나는 정도가 유가 일부 떨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일단 실적에 비해서 너무 안 올랐다. 지금 대한항공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데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대장주 이렇게 톡톡히 역할을 한다라면은 그 여파는 일부 LCC한테 충분히 갈 거다.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의 가장 수혜는 티웨이 항공이거든요. 왜 네. 티웨이 항공이 지금 노선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항공기도 엄청나게 지금 받아지고 있는데 거의 뭐 실적 반영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적 반영에 주가에 영향을 못 받는 것 같아서 주가에 서서히 영향을 받고 거래량이 붙는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종목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항공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의 이야기를 해봤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종목, 공략할 종목은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을까요? 권영우 대표님 의견부터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지난번에 보니까 오렌 버핏이 애플을 매도하고 이제 얼타뷰티라는 네. 미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그런 화장품 기업을 샀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건 안 좋건 지금 시장에서는 화장품에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리콘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 이후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인디 브랜드의 화장품을 쿠팡처럼 미리 사서 그것을 이제 미국이나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다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미국에 대한 실적은 지금 의심할 만한
군더더기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유럽이랑 다른 중동 지역에 지금 외형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가격적인 조건도 상당히 지금 조정이 좀 많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적인 것도 매력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55,500원 정도 보고 있고 손절가는 3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익 고문의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노입니다. 뷰노 AI 의료 테마예요.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게 뭐 우정바이오, 딥노이드, 그 셀비스 헬스케어 이런 거 셀비스 헬스케어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대적 종목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고요. 뷰노를 볼 때 항상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루닛이라는 회사예요. 루닛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뷰노의 시총이 5천억. 루닛이 1조 2천억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실적도 상대적으로 뷰노가 루닛보다는 나아요. 근데 루닛은 또 하고 있는 게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간 게 문제가 있긴 한데 일단 뷰노가 상당히 거기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적자 상태인데 적자 축소예요. 3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겠냐 기대를 하는데 이게 4분기까지 좀 이연될 것 같기도 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인들 한 달 동안 한 30만 주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한 이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게 또 기관일 수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신다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서 작년 한 11월 고점이 한 5만 원대에 현재 가격대가 36,000원, 5만 원까지 한 목표가를 보고 한번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의 공략주 실리콘투와 뷰노로 압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볼까요?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